여자 둘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오디오북이 밀리의 서재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김하나와 황선우, 저희가 저자로서 직접 낭독에도 참여를 했어요. 톡토로들이라면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를 이미 읽으셨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직접 낭독하는 오디오북으로 들어보시면 또 새로운 재미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요거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전에도 반응이 참 좋았는데 개정판 작업과 여러 가지로 서비스가 안 되는 기간이 있었고 7시간에 가까운 방대한 오디오북으로 다시 돌아왔으니까요. 밀리의 서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하나의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 씨가 저희 오케스트라에서 팀파니 연주자로 데뷔 무대를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축하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선우 씨는 우리가 이번에 섰던 무대보다 훨씬 더 큰 무대에서 공연을 2번이나 했잖아요. 한 번은 야외 무대였고 그랬죠? 한 번은 커다란 아트홀이었고. 네. 이번에는 조그만 소극장 정도의 규모에서 단원들 전체가 참여하지는 못하고 파트별로 몇 명씩을 추려서 좀 작은 규모의 무대에 서게 되었는데 하나 씨는 팀파니 연주자로서는 처음으로 공연을 했고 너무 잘 해내서 깜짝 놀랐습니다. 계속 모여서 합주를 하고는 있었지만 무대에 서는 건 처음이었잖아요. 더 일찍 만나서 악기를 옮겨놓고 리허설을 하는데 제가 팀파니를 4통이 아니라 2통으로, 왜냐하면 무대가 크기가 작으니까 그렇게도 많이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연주하기 그 전주에 2통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시사항을 듣고 4통으로 연습했던 걸 2통으로 바꾸는데도 많이 헷갈리고 어려웠는데 리허설을 하러 갔더니 1, 2, 3, 4번 팀파니 중에 2, 3번이 있어야 되는데 1, 2번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기를 옮겨서 설치하는데 착오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1, 2번으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2, 1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팀파니를 한번 옮기려면은 막 수고가 많이 드니까 이거를 그대로 한번 쳐봐야겠다라고 해서 해봤는데 머리가 막 핑핑 돌고 손에 땀이 주룩주룩 나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다시 어찌어찌 팀파니를 바꿔 끼워 넣어서 본 공연에서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잘 해냈습니다. 아주 훌륭했습니다. 저도 악기 옮길 때 따라가서 봤더니 이 팀파니가 워낙에 커다란 북이잖아요. 거의 이 한 통이 엘리베이터 하나에 가득 차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같이 탑승하지 못하고 걸어서 내려갔는데 그 정도로 큰 악기에서 나는 큰 소리를 우리의 작은 사람이 만들어내고 있었구나. 이게 얼마나 긴장되고 떨리는 일일까 싶었어요. 새삼스럽게. 왜냐하면 저희 관악기는 파트별로 단원들이 여러 명이 같이 같은 음을 만들어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을 놓치거나 실수를 해도 내 동료들이 잘하고 있으리라는 그런 믿음과 신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떠맡지는 않아도 된다는 약간은 가벼운 마음, 하지만 성실하게 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를 하는데 타악기 파트는 틀리면 너무 많은 시선과 이 실수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감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되게 어깨가 무겁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와중에 첫 무대인데도 떨지 않고 정말 정확하게 떨지 박자를 않기를 누가 떨지 않아요. 그래 떨면서도 정확하게 박자를 맞추는 걸 보고 참 대견했습니다. 팀파니는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드라마틱하게 끝이나 시작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우리 초보 팀파니스트들은 그 사이에 쉬는 박자를 정확하게 세느라고 초긴장 상태입니다. 그렇지. 막 16마디 쉬다 나와야 되고 이러는데 놓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 제가 저희 마포 윈드 오케스트라의 공연 영상을 제 인스타그램에 올려놨는데 그 영상을 공유해 주신 분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봐요. 이번 행사는 저희가 오프닝으로 섰는데 마포를 빛낸 인물 대상 시상식이었죠. 저희가 빛낸 인물 대상을 받은 건 아니고 저희도 빛을 조금은 내지 않았을까? 저희는 마포를 빛낼 준비가 이제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마포를 빛낸 인물들을 조금 빛을 이렇게 뿌려드렸다. 이 저희의 오프닝에 4곡을 연주했는데 그 4곡을 다 녹화를 해서 저희 단원들이 볼 수 있게 바로 그날 저녁에 공유를 해주신 분이 계세요. 저희 오케스트라에서 클라리넷을 맡고 계신 이제 70대에 가까운 남성 멤버십니다. 네, 항상 원래 하시던 일도 카메라 감독님이셨어요.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 방송국에서 일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행사가 끝나고 나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진을 촬영하고 영상을 찍으셔서 그거를 그날 안에 바로 정리를 해서 올려두시고 단원들에게 공유를 해주십니다. 그날도 본인이 자신의 삼각대와 영상을 찍을 카메라를 들고 오셔서 그 리허설하고 정신없는 와중에도 알아서 저기 위쪽에다가 딱 전체 모습이 나오게 세팅을 딱 해놓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 자리에서 카메라가 지금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봤을 때 아무래도 불이 안 켜진 것 같아서 너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연주를 하셨다고 하는데 촬영은 되게 잘 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렇게 혼자 일찍 와서 세팅을 해놓고 영상을 또 편집해서 한 곡 한 곡마다 다 사이를 자르고 제목도 넣고 제목도 넣고 지휘자 성함도 넣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재빨리 공유를 해주신다는 게 물론 하시던 일이긴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카메라 감독 일을 하셨으니까 저는 그 자발성과 활력 그리고 스피드 이게 참 놀라웠어요. 진짜 본인이 잘하는 어떤 재능을 뛰어난 분야의 역량을 주변에 기꺼이 나눠주는 거죠. 어떤 대가 없이. 그리고 기록을 참 잘하셔서 저희가 리허설하고 본 공연 사이에 점심 먹고 조금 쉬는 시간에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연습할 때 잘 된 부분을 곡별로 또 곡 안에서도 부분별로 다 녹음을 해서 스마트폰에 저장을 해서 연습할 때 활용한다고 저한테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참 우리도 하면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귀찮기도 하고 거기에 또 에너지가 소모가 되니까 좋다는 건 알지만 잘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폰 사용에도 아주 능숙하고 매번의 연습에 그 연습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또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하는 그 자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게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저희 오케스트라에 10대부터 70대까지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가 모여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신 시니어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60대, 70대 분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편인데 그분들이랑 같이 활동하면서 이제 자주 만나고 했을 때 굉장히 활력이 넘치고 즐겁게 사신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씩 영상에 팀파니가 약간 근엄하게 딱 신경을 곤두세우고 박자를 맞추느라고 좀 팽팽한 긴장 속에 있다면 옆에서 탬버린을 정말 흥나게 흔드시는 멤버가 또 계시잖아요. 저희 타악기 단원. 우리 타악기 동료죠. 저보다 18살이 많으신데 이분은 너무 귀여우세요. 그리고 패션 센스가 진짜 좋으시고 맞아요. 옷 입는 스타일이 우리가 60대 후반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옷을 잘 입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훌쩍 넘어서는 맞아요. 정말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너무 감각이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마다 너무 신나게 옷을 입으셨다. 되게 세련됐다 이렇게 감탄을 하곤 하는데 그래서 이번 연주회 때도
옷을 너무 멋지게 입으셨어요. 이런 아이템도 있으셨네요. 하고 칭찬을 해드렸더니 난 옷이 너무 많아서 이거 다 입으려면 120살까지 살아야 돼. 그리고 흥도 너무 많으시고 지금도 방송통신대에서 스포츠에 관련한 공부를 하고 계시고 또 학생들 방과 후 수업에서 검도 지도를 하기도 하고 일본어를 가르치시기도 하고 춤도 추시고 드럼도 치고 맞아. 연극도 하시죠. 그쵸. 취미 부자야. 너무 바쁘세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남성 멤버도 집에 가서 이제 본인의 방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심심할 겨를이 없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근데 그게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느라고 바쁘신 거죠. 그렇죠. 악기 연주 연습하고 뭔가 촬영한 것들 영상 편집하고 뭐 이런 일들로 바쁘다라는 말씀이었고 또 본인의 90대 어머니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그 어머니도 여전히 재봉 일을 하시고 본인이 만들었던 옷을 계속 재봉틀로 수선해서 입곤 하신다라면서 또 영상 찍어온 걸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은 나이 들어서 혼자 있는 걸 잘해야 된다. 혼자서도 계속 뭔가를 재밌게 할 줄 알아야 나이 들어서 생활을 즐겁게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저희가 일주일에 2번씩 계속 만나서 함께 음악을 하는 저희보다 좀 더 윗세대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여둘톡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89화에서는 세대 차이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톡갈 한번 갈까요? 여, 둘, 톡토로 톡토로 톡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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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근데 이 톡갈을 할 때 순간적으로 그 생각 나지 않아요? 뭐? 나온다. 어린이 톡토로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난 할 때마다 그 장면이 잠깐씩 떠올라. 그러고 보니까 톡토로들도 저희가 청취자의 연령대 분석한 자료를 보면은 10대 이하부터 70대? 80대도 있나요? 60대 이상으로 나와요. 60대 이상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네요. 이걸 열어본 김에 청취자 스펙트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스포티파이 한정인데 1위 그룹은 거의 같아요. 35에서 44세가 29.8%고 28세에서 34세가 29.7%니까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으로 많은 그룹은 23세에서 27세 16.9%, 그 다음이 45에서 59세 15.4%, 그리고 60대 이상과 22세 미만 이렇게 있죠.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의 청취자들을 향한 방송인 만큼 뭔가 여러 세대가 어떻게 다를 수밖에 없는지 이런 얘기를 해보는 게 의미가 있겠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함께 만나서 음악을 연주하는 60, 70대 선생님들은 생각보다 참 젊고 활력 있게 사세요. 그러니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런 젊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겠다 싶은 반면 이분들은 확실히 우리보다 윗세대고 우리와는 겪어온 것이 다르구나라고 느낄 때들도 있죠. 맞아요. 저희 플룻 파트에 저랑 하나 씨가 참 좋아하는 또 연세 많으신 남자분이 계신데 대화를 나누다가 알게 된 게 저희 엄마랑 동갑이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점잖고 또 굉장히 지적이시고 말씀도 부드럽게 하시고 해서 저희가 참 좋아하는데 저희가 연습하기 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배달 음식을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때 김밥을 먹다가 양이 많아서 남았는데 그거를 싸가지고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세대는 쌀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치, 이분과 내가 같은 오케스트라에 속해서 동료로서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 우리 엄마 세대의 특징, 음식 남는 걸 너무나 아까워하는 그런 모습이 이분에게도 있었구나 라는 거를
느끼면서 그 연령 차이, 나이 차이에 대한 감각이 확 되더라고요. 저도 저희 엄마한테 괜히 밥을 끝까지 먹지 말고 남겨라, 버려도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리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희 지휘자님이 멀리 독일로 공연 출장을 가셨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 이런 의견이 있었던 거죠. 지휘자가 멀리 출장을 가는데 여비를 좀 쥐어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와 선우 씨는 좀 당황했어요. 저희가요? 왜요? 이런 마음?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도 합주 일정이 있는데 지휘자가 개인 사정으로 다른 음악 활동 때문에 그렇게 출장을 가서 저희의 합주 시간이 좀 비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지휘자님이 오히려 저희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해외여행도 참 많이 다니시고 그렇게 멀리 가는 것을 대단히 특별한 일이라든가 이렇게 받아들이시지는 않겠지만 좀 더 지휘자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는 조금 더 수평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마치 스승과 제자처럼 물론 지휘자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시기는 하죠. 하지만 받아들이는 게 조금 다르구나라고 느꼈어요.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지휘자님이 그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본인보다 한 20살? 10살? 뭐 이렇게 차이가 나는 더 어린 사람이잖아. 근데 먼 길 가는데 잘 갔다 와라. 이렇게 좀 용돈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셨나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니까 나도 회사 다닐 때 처음으로 휴가 여행을 갔을 때 그때 이제 회사 동료 좀 주니어급의 선배들 2명이랑 나랑 셋이서 같이 갔는데 그때 다른 선배가 가서 뭐 사 먹으라고 그 현지 통화로 용돈을 챙겨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었나 싶기도 하고. 되게 훈훈하네요. 근데 이제 약간 우리 세대가 생각하기에는 뭐 요새 다들 해외도 많이 갔다 오고 하는데 뭐 그래야 되나? 약간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것은 얼마 전에 수아진 선배들과 선우 씨와 제가 함께한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진 선배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진 선배는 저희보다 몇 살 더 나이가 많으시죠. 70년대 초반생? 근데 본인이 한국 전쟁이 있고 20몇 년 뒤에 태어났다는 거죠. 근데 본인은 스스로가 전혀 전후 세대가 아니고 전쟁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저희에게 그러셨잖아요. 너희 근데 2002년 월드컵이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인데 그게 그렇게까지 멀게 느껴지니? 안 멀지 하나도. 엊그제야. 너무 생생해. 은중과 상연에도 나오잖아. 그때 우리가 비더레즈 빨간 티셔츠 입고 어디서 누구랑 같이 응원했는지 다 생생하게 생각이 난단 말이죠. 근데 그때 이제 진 선배의 얘기의 맥락은 우리가 같이 한영수 작가 사진집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진집이 이제 흑백 사진으로 한국의 1950년대, 60년대 풍경들을 담은 그런 사진집이었는데 그때 이제 전후에 복구하느라 되게 어떤 힘들었던 사회상도 담겨 있고 또 한영수 작가는 막 엄청 리얼리즘적인 그런 사진 계열이라기보다는 또 그 당시에 예전에 낭만 어린 그런 도시의 모습들도 담았었잖아요. 그런 쪽으로 훨씬 특화된 분이죠. 근데 그게 이제 얼마나 예스러운가, 뭐 옷차림이나 거리의 모습이나 이런 게 지금으로부터 먼 옛날인가를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그 시간을 다 거쳐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너무 생생하게 엊그제 일처럼 기억을 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전쟁 직후 한국에 아직 재건 덜 된 그런 가난했던 사회상이 굉장히 가까우신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쌀을 버릴 수가 없는 물자를 아껴야 되는
그런 가치관이 어떤 생존 감각과 직결되어서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자리 잡고 있는 거지. 근데 그거를 한영수 사진집을 놓고 우리가 20년, 25년이라는 어떤 세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우리 부모님 세대에 대한 이해가 깊게 와닿은 거죠. 저는 그 얘기도 기억나요. 윤여정 선생님이 그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제 본인이 상 받은 다음 해에 시상하러 갔었나? 그걸 다큐로 찍은 게 있었어. 근데 거기서 뭐 시상할 때 어떤 식의 멘트를 할지 좀 스크립트를 써가지고 준비를 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이면지를 쓰시는 거야. 그러면서 아우 나는 전쟁 겪은 여자라서 이런 걸 써. 그러니까 윤여정 선생님처럼 너무 세련되고 우아하고 사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을 분도 그런 면에서는 되게 알뜰한 게 이제 그분도 1940년대 생이잖아. 그러니까 이 나라 안에서 전쟁을 겪었다라는 게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엄청나게 원형적인 어떤 그 세대를 규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경험이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첨언하자면 전쟁을 겪지 않은 여러분들도 이면지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치. 이거는 환경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지. 근데 그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어떤 규모랄까? 부피감이랄까? 그런 게 내가 막연히 25년 정도의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던 게 갑자기 짜부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25년이 정말 가까운 시간이구나. 근데 그게 제가 느끼는 게 1살부터 25살 때까지의 25년이라고 제가 한 25살쯤 됐을 때 느꼈던 규모감과 25 이후로 50이 내일 모레인 지금까지의 느끼는 그 25년에 대한 감각이 꽤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요? 제가 25살 때쯤 됐을 때는 그게 한 2002년 월드컵 때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나의 모든 그 살아온 시기별로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도 다르고 나의 뭐 발육 상태라든가 정신세계도 다른 그 발달 기간을 계속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 25년은 촘촘하고 아주 길었던 것처럼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벌써 25이나 됐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인간이 한 25세 정도 될 때까지는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형성되는 시기니까요. 근데 그 25 이후로 50이 될 때까지 기억을 해보면 촘촘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만약에 이제 25의 나에게 너 25년 뒤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까마득한 시간이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25년 전을 돌이켜 볼 때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지금 한 70대가 되신 분들도 그런 느낌으로 살고 계실 것 같아. 20년, 25년 전이 되게 가깝게 느끼면서. 그리고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들 하잖아요. 아직 70대가 되어보지 않아서 그 감각은 아직은 모르겠지만 지금 49세로서 느끼는 이 감각은 내가 이 정도를 살아봤기 때문에 아, 이것이 사실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니구나 라고 느끼게 된 거고 살아보기 전까지는 그런 시간에 대한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는 게 인생의 묘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이 된 사람은 25세가 엊그제 같고 25세가 50을 바라볼 때는 까마득하게 멀어 보이는 거지. 멀게 보이는. 그리고 모든 세대가 그런 감각을 느끼면서 나이가 들어왔겠구나. 세대가 이어져 왔겠구나라는 걸 비로소 깨닫는 거죠. 맞아. 저희가 이렇게 얘기해도 지금 20대 중반의 톡토로들은 이게 무슨 감각인지를 모를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맞아요. 모를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게 있어. 우리가 연세 많으신 분들을 대할 때는
마치 그 사람은 늘 그런 모습, 그 나이대였던 것처럼 상정하고 뭔가를 얘기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 사람도 자기의 긴 삶 속에서 과정 중에 있는 거고 지금의 그 나이가 아주 익숙하진 않을 거란 말이지. 그렇지. 이제 막 적응을 하다가 또 어느새 나이를 먹고 이렇게 되어가고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 우리가 지금 49세에 느끼는 것도 비슷하고요. 그렇죠. 또 윤여정 선생님 얘기를 하자면 아유 나도 몰라 67세가 처음이라 이렇게 맞아. 얘기하셨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평생의 새로운 나이를 우리가 거쳐가게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25년 정도의 단위라는 게 너무 엊그제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제가 1976년생이잖아요. 근데 한국전쟁이 끝난 게 1953년이란 말이야. 그러면 나는 전쟁이 휴전이 선언되고 나서 불과 23년 뒤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또 2002년 월드컵 기준으로 생각해보자. 월드컵 기준으로 생각해봤을 때 재작년이야.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작년인가 봐. 월드컵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2025년이 되는 거 아니야? 23년을 더하면 그러네. 진짜 얼마 안 되네. 근데 우리가 이번 행사에서 연주했던 곡들 중에 마지막에 연주한 게 트로트 메들리였잖아요. 그랬죠. 거기에 고향역이라고 하는 노래가 섞여 들어 있어요.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역 바이브레이션 약간 킹 받는데 이뿐이 꽃뿐이 모두 나와 반겨주 겠지 짜짜라짜짜짜라라라짜짜 이런. 근데 이거 연주할 때 저는 들어가는 포인트가 몇 박자 쉬고 들어가는데 그게 늘 헷갈려서 자꾸 틀리곤 했어요. 근데 지휘자님이 이 부분 가르쳐 주실 때 이 곡 다 알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들어보기는 했어. 우리는 코스모스 이 부분만 알지. 지금 가사를 켜고 또 계속 연습을 했으니까 이 부분을 아는 거지. 헷갈리잖아요. 잘 모른다고요. 그리고 나는 플룻하면서 재밌었던 부분은 이게 기차역, 고향역을 형상화한 곡이잖아요. 그래서 옛날 기차의 그 기적 소리가 들어가는 거야. 삐삐 이거를 이제 관악기들이 음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가사를 찾아봤더니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역. 고향을 떠났던 이 주인공이 화자가 돌아가는 화자가 이야기. 이 역이 지금 KTX 역 청사처럼 그렇게 의리번쩍한 데가 아니죠. 자그마한 곳이고 그 역 바로 근처에는 코스모스들이 피어 있는 거지. 그리고 자신이 돌아왔다고 해서 이뿐이 곧뿐이가 모두 나와서 반겨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서는 지금의 정서, KTX역에 내려서 카카오 택시를 부르는 정서랑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참전 용사일까? 그럴 수도 있고. 왜냐하면 동네 친구들이 그렇게 다 나와서 막 환영해 주진 않잖아. 개인적으로 혼자 돌아가면. 근데 만약에 동네 사람들이 다 친하게 지내는데 큰 도시로 일하러 떠나갔던 이 주인공이 명절을 맞이해서든 뭐 부모님 생신이시든 해가지고 역으로 돌아온대더라. 하루에 몇 편 없는 그 고향역으로 돌아오는 열차가 내렸을 때 거기에 마중을 나와 있는 뭐 동네 사람들이든 친척이든 그렇게 있는 무렵의 어떤 전경이 그려지잖아요. 내가 그래서 이 노래 발표 연도를 봤더니 나훈아 씨가 불렀죠? 1972년인 거예요. 72년. 오. 내가 태어나기 4년 전에 히트했던 노래의 정서는 이런 거였던 거야. 맞아요. 가요 무대 같은 옛날 어르신들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그 가요, 노랫말의 그 시대의 정서가 굉장히 진하게 녹아있는 것 같고 우리 부모님들 세대
혹은 그 이전에 좋아하시던 곡들을 보면은 이렇게 좀 자연 환경 묘사하고 내가 떠나온 마음속에 그리워하는 나의 고향을 노래하고 이런 정서가 참 많았던 것 같아. 근데 나는 내가 태어났던 때로부터 불과 4년 전이 이런 정서의 시대일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70년대는 통기타 문화, 그치. TV의 보급,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물론 그게 공존했겠지만. 근데 이거는 트로트라는 장르적 특성도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최근에 나온 트로트 가사들도 옛 시대를 배경으로 한 가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막걸리 한 잔. 요즘 뭐 막걸리는 다들 마시지만 아니 우리 세대에는 이미 화려한 도시를 가사의 소재로 삼는 경우가 더 많았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하나 씨랑 나랑 우유 따라서 마시다가 제가 그냥 장난 삼아서 갑자기 시작했거든요. 아침엔 우유 한 잔, 점심엔 패스트푸드, 쫓기는 사람처럼 시계반을 보면서. 속토로들 알아? 신해철 씨의 도시인이라는 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는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서로의 사이에 너무 명백하게 존재하잖아.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 사안을 놓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가족인데 이 부모 세대가 세상을 인식하고 바라보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겠다고 결정을 내리게 하는 가치관이라는 것의 베이스와 자식 세대가 그렇게 하는 많은 것들의 기준이 그 사이에 세상이 너무나 많이 변한 거지.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기억하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 어떤 장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나이가 나도 좀 들어서 가만히 있자. 그때 엄마 아빠가 42밖에 안 됐었네. 막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 되게 기분이 이상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를 바라봤을 때는 항상 어른이었잖아. 근데 내가 기억하는 엄마 아빠보다 더 나이 들고 난 뒤에 생각해 보면은 그게 그렇게 먼 나이가 아니었구나. 엄마 아빠들도 꽤나 철이 없었겠구나. 경험해보지 못한 걸 하면서 허둥지둥 하기도 하고 노련하지도 못하고 그랬겠구나. 근데 그 나이가 되어보지 않으면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나이가 되어서 안다고 해서 사이가 또 갑자기 좋아지지도 않아.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진리인 말이 너도 나이 들어봐. 이건 것 같아. 나이가 그 정도까지 되기 전에는 글을 읽든 영화를 보든 딴 사람한테 얘기를 듣든 그거를 체감을 할 수가 없어.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한 세대로 묶이기는 하지만 연령대가 비슷하다고 해서 다 비슷한 방식으로 살진 않잖아요. 그렇죠. 되게 개체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정말 개별적인 존재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한 세대에 속해서 그 안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거를 느끼는 게 확실히 우리 윗세대들을 볼 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시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 얘기로 돌아가자면 이제 저희가 금요일 날 공연 오프닝 준비하면서 좀 대기 시간이 길었잖아요. 리허설하고 도시락도 먹고 이제 기다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너무 신나는 패셔니스타이자 탬버린 여왕이자 다양한 공부와 뭐 활동과 예술들을 즐기는 그 타악기 단원 언니랑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런 취미생활, 다양한 활동들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여쭤보니까 결국은 자식들을 다 키워놓고 나서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뭐 그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나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이분이 먼저 약간 쓸쓸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때는 여자가 직업이라는 걸 갖기가 힘들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분이 갖고 있는 에너지라든가 호기심이라든가 세상에서 막 뻗어나가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이 기운을 볼 때는 충분히 뭔가 직업적인 일을 하셨을 분 같은데
주부로 집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보낸 시간이 길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 때는 이분이 58년생이신가 그런데 여자가 직업을 갖고 일하기가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제가 저희 엄마를 봐도 우리 엄마가 나 정도의 세대에만 태어났어도 분명히 훨씬 공부를 많이 하고 사회적인 성취를 많이 이루고 저희 엄마도 이제 50대부터 자식들을 키우고 나서 했던 여러 가지 뭐 서예라든가 뭐 취미 활동들이 있는데 그거를 훨씬 일찍부터 자유롭게 했다면 훨씬 많은 걸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어떤 엄마가 50년대 초반생이라는 한계 속에서 살았겠구나라는 거를 다음 세대로서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반면에 우리가 톡토로 스펙트럼에서도 한 중간쯤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어린 세대들을 보면서 느끼는 우리 세대는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 이게 좀 바뀌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물론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은 아주 많은 게 구독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하는 다달이 돈을 내고 사용하는 동안 돈이 계속해서 나가는 저는 그런 게 마치 우리 세대는 쌀을 못 버립니다 하신 것처럼 저는 구독을 못하겠어요?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있지만 구독이 그렇게 아까워요. 뭐 어도비 프로그램 이런 거? 네. 프로그램을 왜 사투리를 써? 프로그램을 계속 쓰면서 계속 돈을 지불한다는 게 너무 아깝게 느껴지고 그 개념이 돈이 흘러나가는 것 같아. 차라리 일시불로 사는 게 맘 편한. 네. 요즘 한글 프로그램 이런 것도 저는 오랫동안 한글 프로그램을 안 썼었는데 써야 하는 일이 생겨서 그거를 쓰려고 봤더니 다 구독제를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부러 찾아가지고 한 번에 구매하는 걸로 했어요. 그게 내가 그냥 속이 편해. 근데 요즘은 뭐 세탁기도 구독을 하고 집도 아주 많은 경우 구독제죠. 월세라는 게. 요새 인생이 구독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회사가 우리를 구독해. 비용을 월급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구독 서비스하고 있어. 넷플릭스도 구독제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구독 시스템으로 자리 잡혀 있는 세계에 아주 익숙하게 어린 시절부터 지내왔다면 구독제에 대한 거부감이 저처럼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세대의 특성을 얘기를 해본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25세 이전에 그 비슷한 연령대가 가지는 강렬한 공통적인 경험 그게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전쟁 또는 전후에 폐허가 된 나라의 어떤 가난한 생활상 이런 거였다면 저희 세대는 비교적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우면서 계속 어떤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그 시대의 유년기를 보냈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마냥 풍요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발전하고 있다라는 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민주화가 이루어져서 이제 점점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라는 인식이 10대, 20대 초반에 형성이 됐던 것 같고 우리 다음 세대에는 그런 공통 경험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경제적으로는 훨씬 풍요로워졌지만 누구나 교육의 기회를 많이 누리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잖아. 내가 알기로 아마 한국에서 가장 인구수가 많은 연령대가 1972년생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70년대 그치. 2차 베이비 부머 세대. 70년대 초반생들이 제일 많아. 그리고 이제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어서 요즘은 뭐 한 반에 학생 수가 20명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진출할 때도 생각해 보면은 자기 윗세대의 높은 직급의 사람들이 너무 그 회사 안에 많은 거잖아. 그리고 그들은 월급을 많이 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신입사원으로서 사회 초년생이 일을 시작하기가 너무 힘든 세대 같아요. 그리고 일자리도 너무 적고. 그리고 디지털 네이티브로 모두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을 대면해서 만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오프라인 만남이 자연스럽게 어떤 자기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경험이 조금 더 약해졌을 것이고 거기다가 코로나 시기를 학창 시절에 겪었죠. 그리고 코로나 때는 많은 것들이 대면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게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코로나라고 하는 또 사회의 전반적인 어떤 시스템을 바꿔놓을 정도로 강력했던 팬데믹 시기를 거치고 그러면서 그 사건이 정말 컸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우리 세대가 그 다음 세대와 또 다른 부분이 챗봇 같은 거 절대 못 참는 것 같아.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나는 챗봇으로 뭐 고객 상담 이런 거 하면 미쳐버릴 것 같고 그래도 내가 뭐 불편하고 좀 깝깝해서 조치를 취하려는 거잖아. 그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전화가 훨씬 나아요. 전화를 해야 되고 아니면 정말로 찾아가서 해결을 보던지. 나는 근데 전화를 생각하면 더 깝깝해서 미쳐버리겠는데. 아, 그거는 또 약간 내향인의 특징인가요? 오히려 챗봇은 뭔가 상담 내용이 스무스하지 않더라도 아 여기까지가 한계네. 이 봇이 뭔가 시원하게 해결을 해줄 수가 없네인데 전화 상담을 했어. 근데 내가 원하는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고 또는 제대로 된 솔루션이 없이 빙글빙글 돌아.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은 더 답답하지 않나요? 그래요? 나는 그래도 사람이랑 대화를 해서 여기까지입니다, 고객님. 더 이상은 저희가 못 해드립니다. 라는 걸 듣는 게 더 속이 편해요. 그런 점도 있죠. 근데 전화를 해서 그 대기 신호를 듣고 있는 그것부터가 전화 상담의 스트레스에 포함이 되어서 그렇죠. 이것은 어떤 세대 특징이라기보다 그럼 개인차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수긍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선우 씨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은 더 어린 세대들은 통화하는 것을 아주 기피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문자로 카톡으로 소통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글자로 썼을 때 오해가 일어나거나 또는 너무 에너지 소모가 크기 때문에 그냥 전화 한 통화를 해서 아 요러저러한 맥락이 있어가지고 약간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얘기를 몇 마디만 하면 풀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몇 마디만 통화하면 더 풀릴 텐데 라는 감각을 공유하는 게 일정 연령대 이상에서만 그러니까. 있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더 이제 젊은 세대들은 왜 굳이 그래야 되냐. 메일을 보내라. 아니면은 뭐 그냥 톡으로 하면 안 될까요? 이런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세대의 경우에는 저희가 회사를 다닐 때 회식도 참 많았고 팀 단위로 같이 식사를 하고 술도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내가 지금 느끼는 막막함에 대해서 선배가 나도 그랬었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인생 얘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알아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으로부터 생겨나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세대는 그렇게 해서 다져지는 팀워크라고 하는 감각이 있기 때문에 요즘 어린 세대들이 들으면은 하겠지만 일은 결국 사람이 만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무형의 여러 가지들이 작용하고 친밀도라든가 어떤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습관을 파악하는 것, 저 사람의 성정을 파악하는 것 같은 게 일에 다 맞물려 돌아간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는 세대죠. 근데 더 어린 세대들의 경우에는 우선 지금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꼰대. 아니 회식을 장려하는 게 아니라 요새는 거의 점심 회식을 한다 그러고 거의 제로콕을 많이 마신다고 그쵸, 들었어요. 근데 뭐 우리도 말 까딱 잘못하면 꼰대지 뭐. 그쵸. 우리 나이가 이제 너무 중년이고 진짜 다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일단 인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한창 20대 때는 막 정말 요즘 젊은 애들 쯧쯧쯧 그걸 되게 많이 듣던 세대잖아요. 그쵸. 저희 참고로 X세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희야말로 약간 얘네 좀 신인류다. 뭐 되게 다르다. 신인류라는 말이 너무 낡았지.
근데 정말 그런 취급을 당했었어.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로 살았을 뿐인데 뭐가 그렇게 다르다는 거야. 근데 회사 처음 들어갔을 때 저는 이제 잡지사에서 사회생활 시작했잖아요. 그때 선배들이 되게 신기해하기도 하면서 이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는 거야. 얘네는 책 안 읽어.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네는 개인주의적이야.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개인주의적인 게 뭐 나빠? 뭐 그럼 얼마나 더 집단주의적이어야 되는데 뭐 이런 반발심을 가졌었는데 말하자면 우리 세대 90년대 중반 학번들이 잠깐만 여기 잠깐 껴들어도 돼? 네. 그들은 25년 뒤 회식을 권하게 됩니다. 꼰대가 됩니다. 권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앞 세대들이 386들이잖아. 386이라는 말은 이제 386들이 586이 됐죠. 아니에요. 586이 됐지. 그러니까 30대 80년대 학번 60년대 생들을 386이라고 했는데 586이 아니라 이제 686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686이야? 60년생들이 60대가 이제 되는 거야? 60대들이지. 그러니까 이제 686이네. 그러니까 그 표현 자체가 너무 386 컴퓨터 시대에 386이 얘기가 너무 길어져. 386 컴퓨터가 뭐냐면 아니 근데 왜냐면 그 세대를 그 이름으로 부른 거는 사실이니까 팩트니까. 그때 용어니까 지금 청취자들은 절반은 못 알아듣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 세대를 부르는 새로운 말이 지금 등장한 건 아니잖아요. 386을 486으로 부르고 486이 586이 됐고 이제는 686까지 가는 건데 어쨌거나 그 세대와 우리의 어떤 차이라는 게 어떤 민주화를 위해서 되게 운동에 투신하고 투쟁하던 그 세대들이 그 아랫세대를 바라볼 때 너네는 운동도 이렇게까지 열심히 안 하고 뭔가 해외 음악, 락 음악 이런 거 듣고 MTV 보고 이런 세대 얘네 좀 달라 이상해 하면서 이름 붙인 게 X세대였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전 세대와의 어떤 차이와 반발 이런 걸로 새로운 세대는 규정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게 나이를 먹으면 또 그 어떤 젊은 에너지가 기득권의 안정성이 되면서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지. 그 활력을. 어떤 젊었을 때 변혁의 에너지 같은 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세대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나이 들고 늙어가는 게 아닐까? 나이가 든다고 해서 어떤 변혁의 에너지를 잃어버린다라고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그런 경향성은 있죠. 또 그런가 하면 요즘은 어린 세대들의 이건 보수성을 넘어서서 극우 성향 같은 게 또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수메르 점토판에도 그런 말이 새겨져 있다고들 하잖아요. 요즘 애들 버릇없다. 선우 씨랑 저랑도 길을 가면서 크롭티를 입은 젊은이들을 보면서 아유 배가 찰 텐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그런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도 요즘 애들은 힙합 바지를 입어도 바닥을 다 쓸고 다니진 않잖아. 맞아요. 저희 때는 GV2 청바지 너무 끌고 다녀서 이제 바지단이 나달나달해지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엄마가 이제 칠색팔색 했었는데 바지가 너무 길어서 아스팔트에 다 끌고 다니다가 그걸 입고 집에 들어오니 아유 쟤들은 뭐가 되려고 저럴까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어린 세대들을 보면서 저는 자주 하는 생각이 그래도 너희는 바지로 온 동네를 쓸고 다니진 않는구나. 아, 바지단 길이가 그래도 깔끔하다.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하는 것은 김하나 너는 종전 후 23년밖에 안 지났을 때 태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래 위로 그냥 다 너그러워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한계에 대해서도 수긍하게 되고 우리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의 우리가 납득하기 힘든 어떤 면에 대해서도 뭐 어떡하겠어.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때로 요즘 어린 세대들을 봤을 때 서로 만나서 오해를 풀고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민원을 넣는다든가 어떤 시스템에 고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론화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방법들을 택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런 현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게 다 맞물려 있는 거죠. 사람은 다
땅 위로 드러나 있는 이파리들로서 서로를 보고 있지만 사실은 땅 밑에 뿌리 내리고 있는 그 토양을 보면은 토양 자체가 세대별로 완전히 그 지층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린 세대들이 어째서 문제 해결을 그런 방식으로 하는가. 거기에는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세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이른바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이 기기의 발달과 함께 더 가속화된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지역 기반이 아니라 정말로 실시간으로 온 세계와도 어렸을 적부터 접속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서부터 자라나 온 사람들이니까 관계 설정도 지금 우리 세대가 생각하는 것과는 꽤나 다르고. 근데 중년이 되고 보니까 좀 그런 거야. 황희정승처럼 이제 아유 그치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예전에 없던 어떤 성정이 좀 내 안에서 깨어나는 걸 느끼는 게 오지랖이라는 건 거예요. 예전에는 저도 이제 누구보다도 개인주의적이고 누구보다도 그냥 뭐 그런데 개입을 안 하려고 그러던 편이었는데 이제는 이 사람 사정도 저 사람 사정도 보이니까 좀 내가 중간에서 중개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를 꺼내서 얘기를 해서 서로 잘 편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보인단 말이지.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그냥 너무 쉽게 포기하는 순간 서로 다 다르니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계속 얘기하고 일깨우고 좀 껴들고 그렇게 해야 다른 세대들과는 잘 지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 오케스트라에 굉장히 점잖으신 저희 엄마 연령대의 단원분이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 분이지만 말하자면 어떤 젠더의식에 있어서는 좀 아, 이분이 옛날 분이구나 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여자들의 외모를 계속 칭찬을 하신다든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우리는 우리로 생겼을 뿐인데 외모 얘기를 언급을 안 해도 되는데 되게 칭찬을 많이 하신다든가 아니면 이런 거죠. 같이 뭔가 연습실을 찾아서 좀 이렇게 건물을 헤매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럴 때 아유 남자가 앞장서서 숙녀분들을 인도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힘이 못 돼서 미안하네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앞장서서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분한테 애정이 없었으면 그냥 가만히 넘어갔을 것 같아. 근데 내가 또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요즘은 남자 여자 그런 게 어딨어요. 길은 잘 찾는 사람이 찾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약간 이런 정도로 깨우쳐주는 게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 사람도 원래부터 나이 든 사람이 아니고 지금 어린 사람들도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갈 테고 그런 흐름을 조금 떨어져서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괜찮아지죠. 우리 오케스트라의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각자 파트에서 협력을 해서 음악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게 사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잘 통하고 좋겠죠. 같은 지층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면 선우 씨와 제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 동갑이고 같은 학년이고 같은 고향이고 삶의 조건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야기가 정말 잘 통해요. 근데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람들,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만 있으면은 그것은 마치 화분 속에 있는 것과 같죠. 하지만 세상은 숲이고 들판이잖아요. 다양한 존재들과 어울려서 살아가야죠. 이런 마음가짐으로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이 오케스트라 활동을 앞으로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사연과 광고 문의는 W2Talking, W 숫자 2 TALKING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팟빵에서 익명무명님께서 안녕하세요 언니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오늘 글 써요. 읽다가 여러 가지로 활용될 때 읽는, 읽던 등
작가님들 발음이 틀릴 때가 간혹 있었어요. 말을 진지하게 다루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했을 때 요 타이밍이다 하고 슬쩍 말씀드려요. 좀 오지랖인 것도 같지만 그래도 늘 잘 듣고 있어요. 사랑합니다 하셨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발음을 했었죠? 읽다라고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 읽던이 맞나? 읽다, 읽던이 맞고 읽는이 아니라 읽는이 맞고 읽는은 읽는으로 발음한 것 같은데. 글을 쓸 때는 맞춤법을 되도록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리고 글이라고 하는 것은 말보다 훨씬 더 정제된 매체잖아요. 근데 저희는 말을 할 때는 알고도 그리 열심히 지키지 않는 것들이 사실은 꽤나 있어요. 이를테면은 뭘 밟는다 할 때 밟다가 맞잖아요. 근데 밟고 밟다 약간 리을 비읍을 한꺼번에 발음하는 듯이 발음할 때도 있고 뭐 해진 역해 부엌해서 이렇게 발음하기보다는 방금 또 그 사연에서도 좀 오지랖인 것 같지만 이라고 제가 신경 써서 발음을 했는데 평소에는 좀 오지랖인 것 같지만 이라고 발음을 하죠. 그러네. 근데 이 발음을 정확하게 다 지켜서 하다 보면은 왜 아나운서들이 말할 때처럼 조금 딱딱해지고 그리고 발음을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대화가 경색될 때가 더 많아요. 그리고 저희는 사투리도 적극적으로 쓰는 것처럼 구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살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습관, 말투 이런 것과 더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표준어로 잘 채집해 두려고 하는 게 맞춤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아마 알고도 제대로 발음 안 하고 지나가는 것들도 있을 테고 근데 되도록이면 너무 거슬리지 않게 발음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는 하니까 좀 용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강토로님의 댓글입니다. 이번 회차 듣고 151화 풍요로운 정신세계를 위하여 편이죠. 151화를 이어서 들었는데 초반부 내용이 관련 있어서 듣기 좋았습니다. 저도 마음이 지칠 때마다 절에 갑니다. 산사까지 갈 여유가 없으면 가까운 조계사에라도 가서 회화나무 아래나 관음전에 앉아서 하염없이 멍 때리다 오는 걸 좋아해요. 작가님들이 어릴 때 어머니와 함께 성당에 가셨듯 저는 어릴 때 할머니 손에 이끌려 절에 자주 갔었어요. 워낙 얌전한 아기였던지라 법회 시간 동안 좌복에 누워 조용히 잠들어 있어서 어르신들의 예쁨을 한 몸에 받곤 했다더라고요. 그런 저도 한동안은 절의 발걸음을 끊었었는데요. 제가 많이 힘들던 때 매일 아침 엄마가 불경 읽는 소리에 잠을 깨곤 했었는데 그때는 그 소리가 그렇게도 듣기 싫었어요. 그 소리가 마치 너 잘 살아야 해, 잘 살아야만 해 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목탁 소리가 제 머리를 댕댕 치는 것처럼 아팠어요. 지금은 제 마음도 여유가 생기고 엄마의 기도가 저를 향한 사랑이라는 걸 깨닫고 종종 엄마와 함께 절에 기도드리러 가기도 할 정도로 바뀌었지만요. 저는 신앙심이 그리 두터운 사람은 못 되지만 이럴 때 보면 인간에게 종교가 필요한 이유가 이런 것 아닐까 싶어요. 이번 회차도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늘 감사드려요. 생강토로님의 어머니께서 좀 딕션이 너무 좋으신 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런 거 할 때는 좀 타령처럼 들리는 듯 마는 듯 말이 좀 편안하게 흘러가지 않나요? 근데 또 생강토로님이 힘들었던 때라고 하니까 본인의 마음 상태가 맞아요. 좀 좋지 않으면 옆에서 어떤 걸 나를 위해서 해줘도 그게 편안하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시기를 잘 넘기신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관세음 풋살님께서 관세음 풋살이라고 하는 니값 하느라 절에 가는 걸 좋아해서 본 에피소드도 즐겁게 들었습니다. 다음 국내 여행지는 부석사로. 그리고 저 선우 작가님이 음식 얘기하시면서 군침 삼키시는 모먼트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번에 잡채 부분 읽으시면서 잡채와 김치전을 시켰어요. 잡채가 더 쫀쫀하고 찰기가 있거든요.
너무 귀여우셔요. 제가 언제 그렇게까지. 그리고 궁전예가 사장님도 톡 토로셨군요. 어쩐지 농사펀드라는 사이트에서 카스테라, 밤, 단호박, 인절미 한번 사 먹고 반해서 완두콩, 초당옥수수, 알밤 등의 제철 재료 넣은 설기류부터 쑥절편, 들깨절편, 모시잎, 송편 등 라인업 거의 다 먹어봤고 다 맛있었습니다. 아, 이분 정말 쩝쩝석사하시네요. 지금도 저희 집 냉동실에는 카스테라 말차 인절미랑 쑥쑥 인절미가 있고요. 반가워서 냅다 자랑이 튀어나오네요. 후후. 이번 회차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와, 궁전예가 재벌이시네요. 저희가 먹어보고 반했던 떡도 이 카스테라 밤 단호박 인절미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밤설기도 아주 맛있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쩔시구 새를 아주 좋아하시네요. 개토로님 댓글 읽어볼까요? 어쩔시구 새소리 하니까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남편과 이사갈 동네를 알아보다가 새소리가 나길래 처음 들어보는 새소리가 나 하고 둘러봤더니 어느 주민분께서 유리창을 닦는 소리였어요. 와이퍼로 차창 닦는 소리처럼 끼꼬 끼꼬 하는 소리였답니다. 감자과장님께서 근데 닉네임부터 너무 웃기지 않나요? 감자과장. 옆부서는 고구마 과장. 쿵짝쿵짝 쿵짝쿵. 아, 시트콤도 이렇게는 못 쓰겠어요. 크크크크크 하셨네요. 아, 전원 나가는 연기를 하나 씨가 아주 출중하게 했습니다. 아, 저의 슬픔의 선운사 에피소드가 또 20수년 뒤에 또 이런 식으로 쓰여질 줄은 몰랐네요. 이웃 팟캐스트인 영혼의 노숙자, 영노자의 명언이 있죠. 눈물 닦으면 다 에피소드다. 많은 톡토로들에게 웃음을 주었네요. 유튜브 디어줄리님께서 제가 원주 출신이라 구룡사를 다녀오셨나 귀를 쫑긋 세웠는데 월정사는 평창 오대산입니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아, 그렇군요. 저희가 착각했습니다. 그러게요. 월정사여서 원주라고 머릿속에서 착각을 일으켰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유튜브에 붕어빵 W4N님께서 역시 쿵짝쿵짝 도로롱 이 부분을 아주 좋아해 주셨고 청량사, 향이람, 불국사 다들 아는 절이라 이번 편을 유독 더 즐겁게 들은 것 같아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데 절 좋아하는 아빠 따라서 20대 초반부터 유명한 절들 같이 도장 깨기 하고 있습니다. 아빠랑 휴무도 같은 날이라 한 주에 하루는 꼭 같이 근교 나들이를 가는데 처음에는 절이 뭐 다 똑같지란 생각에 지루하기만 했는데 30대 초반이 된 지금은 어느새 어느 지역 간다고 하면 유명한 사찰부터 검색해 봅니다. 혼자서 매년 초에는 템플스테이도 가고요. 절밥 진짜 댕존 맛. 저는 먹는 거 짱 좋아해서 템플스테이도 밥이 맛있다는 곳만 찾아가는데 산청의 문수암, 양산 통도사밥 정말 맛있어요. 너무 꿀 정보다. 그리고 이번 화에 언급 안 된 절 중에 청도의 운문사, 운문사도 좋죠. 비구니 스님들이 계신 곳이라 그런지 절이 되게 아기자기하고 관리가 엄청 잘 돼 있어요. 사계절 다 예뻐요. 그리고 양산 통도사. 통도사도 이 절의 배치가 정말 독특한 곳이죠. 산청의 수선사. 근데 저는 산청의 수선사는 안 가봤습니다. 다들 정말 너무 아름다우니까 안 가보신 곳 있으면 꼭 가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언니들 항상 너무 재밌게 듣고 있어요. 최고 최고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청도 운문사는 제가 절에 대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유튜브에 보니까 한참 예전에 방송국에서 찍은 다큐멘터리 영상인 것 같아요. 근데 운문사의 새벽 비구니 스님들이 모여서 독경을 하는 예불 장면을 천천히 느리게 그 시간에 다 담아놓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고 좀 사료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영상 같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도 운문사로 찾아보면 나오나요? 네네. 청도 운문사 새벽 예불이라고 해서 1991년 영상이네요. 불교 방송에서 찍었던 다큐멘터리인 것 같습니다. 이케아 톡토로님의 댓글입니다.
불교는 아무래도 한국의 오랜 역사에 함께하기에 종교와 무관하게 한국 문화에 정말 많이 녹아있죠. 마술사들이 무대에서 주문을 외는 수리수리 마하수리도 사실은 불교의 불경에 있는 말이잖아요. 기도를 하기 전에 모든 것을 정갈히 하고 기도에 도입하는 도입부를 뜻하는 스님들의 톡갈 같은 거죠. 너무 경망스러운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다니. 근데 제 친구가 시댁 조부모님 장례식장이 사찰에서 진행되어서 거기 참석했다가 조용히 계속 나오던 연부를 듣던 중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에 빵 터져서 장례식에서 웃음을 못 참아 참 곤란했다고 하더군요. 그 다음에 숭구리 당당도 들었다 하는데 그건 잘못 들은 것 같네요. 톡토로 여러분들도 혹시 절에서 하는 장례식에 참여할 때는 불경을 들을 일이 있다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참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빈님께서도 짧은 비가 내린 오늘 일 끝나고 개인 업무를 보는데 정말 귀신같이 밖에서 어쩔시구가 들리네요. 댓글은 잘 안 달았었는데 어쩔시구기 소리를 듣고 웃으며 바로 달려왔습니다. 덕분에 오늘 하루 옹해야로 대답하며 즐겁게 보냅니다 하셨어요. 어쩔시구기가 되어버렸네요. 하늘바님의 댓글입니다. 메일 써주신 광주 톡토로님 잘 들었습니다. 분노의 S사, 스타벅스죠. 불매, 저는 꾸준히 하렵니다. 불교가 좋은 건 출산주의, 소비주의를 권장하지 않는 종교라서인 것 같아요. 출산주의라는 거는 뭐죠? 꼭 출산을 해야 된다는 것? 그런 거 아닐까? S사 불매, 저도 꾸준히 할 겁니다. 이전 편에 대한 사연을 주로 읽기 때문에 훨씬 더 예전 편을 듣고 달아주신 댓글은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스포티파이에서 YJ님께서 이번에 달아주신 댓글을 한번 읽을게요. 네. 122화 옥선에게 물어봐가 아직 그 성이 붙어 있을 때예요. 이옥선에게 물어봐 고민사연 8탄 편에서 오랜 시간 시험을 준비만 하고 세상에 나가는 것을 좀 회피하고 계시던 이킴 정도님께 저희 셋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YJ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저도 이킴 정도님 사연과 비슷하게 오랜 시간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정말 그 일을 하고 싶은 건지는 모르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이번 화에서 이옥선 작가님과 두 작가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구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진짜 뭘 잘하고 뭘 원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쉬운 길만 찾아갔기 때문에 실패해도 깔끔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핑계만 늘고 문제를 회피하면서 한심한 하루를 반복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휴일이라 하루 종일 배달 알바를 뛰어봤습니다. 최저시급도 안 되는 돈을 한 푼 한 푼 벌면서 지금까지 너무 당연하게 받은 많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가짜의 삶을 산 지 너무 오래 지나 제가 어떤 사람이고 뭘 좋아하는지 모르게 되어버렸는데 당장 책상에서 박차고 일어나 돈을 벌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돈을 벌어보고 나면 하고 싶은 것이 조금씩 보일 거라는 작가님 말씀을 믿고 제 진짜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용기 있게. 작가님들께도 사연 주신 분들께도 감사합니다. 저희 고민사연 8탄 122화에서 소개된 사연에 대한 댓글이니까 시간이 꽤 많이 흘렀는데 이전 에피소드를 듣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YJ님 정말 응원합니다. 네. 다음에 또 새로운 변화가 있을 때 사연을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기다리겠습니다. 메일을 읽어볼까요? 절 좋아하는 교회 언니 24년 만에 버킷리스트 이루러 갑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들. 정말 오랜만에 메일을 씁니다. 절 이야기가 나오니 반가운 절 좋아하는 교회 언니 칠곡 톡토로입니다. 얼마나 좋아하냐고요? 지금의 남편과 연애 시절 크리스마스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희가 데이트하러 간 장소가 합천 해인사였습니다. 와, 크리스마스 때 절에 가서 데이트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종교 대통합이죠. 야, 대단하십니다.
불자가 아니어서 일부러 찾아다니는 건 아니지만 항상 여행을 가면 그 지역에 있는 절을 종종 방문했더라고요. 김천 직지사, 영주 부석사, 경주 불국사, 밀양 표충사, 남해 보리암, 부산 해동용궁사, 제주 산방산 보문사 등 기회가 되는 대로 들러보고 있습니다. TV를 틀어두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집은 항상 절간 같아 저희 집도 절이나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사색을 좋아하는 톡토로 분들의 성향이라면 대부분 절을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방송을 듣고 평창 월정사와 여수 향일암에 꼭 가보고 싶어졌어요. 저희 지역에 있는 영주 부석사에도 다시 한번 가고 싶네요. 작가님들과 자만추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요. 방송 즐겁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니들, 저 20살 때부터 가지고 있던 버킷리스트를 이루러 다음 주에 미국으로 떠나요. 제 버킷리스트가 뭐냐고요? 바로 해외 월드컵 직관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20살이었던 저는 현장 판매 표를 살 수 있다는 말에 대구에서 열린 미국전 경기 표를 사러 대구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틀 노숙을 한 뒤 표를 구한 적이 있어요. A매치 경기를 직접 보는 것은 정말 짜릿하고 감격스럽고 소름이 돋는 일이었어요. 1대1로 비기긴 했지만 안정환 선수의 동점골에 같이 갔던 일행들과 얼싸안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경기를 봤으니 해외에서도 한번 보고 싶다는 꿈이 생겼어요. 그런데 저희 생애 주기가 허락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초등교사인데요. 2002년엔 재수생 신분이었고 2006년에 교육대 입학으로 못 가고 2010년엔 졸업했지만 임용 재수생이 되어서 못 가고 2014년엔 근무하고 있어서 못 가고 2018년엔 그 사이 결혼하고 첫째 키우며 둘째 임신 중이라 못 가고 2022년엔 아이들이 6살, 4살 어리고 근무도 하고 있어서 못 갔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2026년 월드컵 일정이 나왔는데 북중미 월드컵인 거예요. 캐나다, 미국, 멕시코. 그리고 아이들이 10살, 8살이면 어느 정도 컸을 때고 휴직도 가능한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월드컵 여행을 위해 휴직을 하게 되었어요. 미국 서부에서 한 달 여행을 계획했는데 우리나라가 멕시코와 한조가 되어 모든 경기가 멕시코에서 열리게 되는 변수가 생겼지만 여행 경로를 조정하여 한 달 일정을 다시 짜고 대부분의 예약을 마쳤습니다. 일반 회사에 다니는 남편은 휴직이 어려워 퇴사를 하고 간답니다. 누군가는 무모한 일이라 생각하겠지만 저는 20살의 버킷리스트를 중년이 되어서도 이룰 수 있다는 감격에 너무너무 설레고 있어요. 6월 1일 출국이니 다음 방송이 올라오는 날에 저는 미국 LA에서 방송을 듣고 있을 것 같아요. 무모함이 아닌 용기라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에 긴 메일을 남겨봅니다. 미국에서도 멕시코에서도 방송 제철로 꼬박꼬박 듣겠습니다. 곧 다가올 무더위와 장마 잘 이겨내시고 건강히 지내시길 바라며 칠곡 톡토로 올림.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휴직과 퇴직을 하고 오랫동안 원했던 해외 월드컵 직관을 하기 위해서 간다. 저는 이렇게 원하는 바가 뚜렷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집중하는 사람들은 참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24년 동안 꿈꿔오던 일이고 지금 쭉 적어주신 것처럼 그때그때 지난 월드컵 때는 가지 못하는 사정이 있었잖아요. 그 기간의 삶에 충실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서 직관을 하러 떠나신 거니까 충분히 즐기다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언젠가 남미에 가면 이라고 너무 자주 이야기를 하게 되길래 가만 내가 지금은 못 갈 게 뭐람?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서 반년 동안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때가 2010년이었고 지금까지도 저의 인생 여행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갔다 오기를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에 가서 뭔가를 꼭 경험하고 싶다, 꼭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의 강도도 항상 그렇게 강렬하기만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옅어지기도 하고 되게 바라고 있다가 그 마음이 흐려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축구를 좋아하시고 해외에서 월드컵을 보고 싶다는 그런 꿈을 그려오셨다면 이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는 흔하게 가질 수 없는 어떤 열망이 아닐까? 재밌게 관람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메일을 하나 더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뱀파이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메일이 왔어요. 아니기만 해봐요. 작가님들 안녕하세요. 메일은 처음 쓰는 4년차 톡토로입니다. 저는 7회부터 듣기 시작했어요. 완전 초창기 멤버죠. 이름은 뚜비토로로 하겠습니다. 메일 제목은 얼마 전 혈액 검사를 하고 뱀파이어 아니냐는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써봤어요. 5월 초 연휴가 지난 직후 피로감이 심해도 너무 심했어요. 피로감을 풀려고 작정하고 주말 내내 시체처럼 잠만 자도 몸이 너무 무겁고 체력이 안 되니 정신도 우울함이 지배했어요. 근데 이번에 피 검사를 할 기회가 있어서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 비타민 D 수치가 2점 몇으로 나왔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다른 기능은 정상인데 비타민 D가 너무 낮네요. 2 정도가 되는데 다음에 비타민 약 같이 처방할게요. 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셔서 10 중에 2인가 싶었는데 찾아보니까 비타민 D의 정상 수치는 30에서 100 사이더라고요. 와, 30에서 100 사이가 정상인데 2면은 정말 수치가 낮으신 거였네요. 너무 충격받아서 주위에 말했더니 다들 햇빛 안 보고 사냐고. 그래서 저는 뱀파이어가 됐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받아보니 제가 그동안 피곤한 이유가 이거였구나 싶었어요. 사실 지금이야 웃으며 말하지만 진짜 출퇴근하면서 그냥 사고 나서 잠이나 계속 자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피로도가 높았어요. 매사에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이 심해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평소 하던 공부도 다 미뤘는데 비타민 D가 낮으면 피로감, 우울감이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비타민 주사 맞고 고함량 비타민 영양제를 주문했습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교사 8년 차인데요. 작년엔 암까지 걸려서 수술을 하고 올해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체력적으로도 조금 떨어지고 점점 예의 없어지는 학생들, 이기적인 동료 교사, 비효율적 업무 등에 지쳐 있었나 봐요. 밥보다 휴식이 급해서 점심은 냉동김밥 한 줄로 때우고 차에서 자고 퇴근하고는 스트레스 풀러 간다는 이유로 늦게까지 운동하다 보니 악순환으로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남들 다 이렇게 사는데 왜 이렇게 나만 힘들까 하는 생각에 은근 속상했는데 몸이 기능을 못했던 이유를 알게 돼서 기분이 좋기도 해요. 얼마 전 완벽한 원시인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인간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불건강해지는 이유를 생물학적, 환경적 시각으로 설명해서 저에겐 너무나 도움이 되는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힘들면 푹 쉬세요 라는 감성적인 응원이 아니라 몸의 호르몬이나 주변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관점으로 설명해서 이 힘듦이 내가 나약해서가 아니라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느꼈어요. 내가 나약해서가 아니라 피곤하고 무기력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에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이 최고라고 말만 하면서 다른 것들을 볶아치느라 실제로는 건강을 제일 등한시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저를 반성하고 이제는 제 자신을 좀 더 챙기려고 해요. 요즘 현대인들이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톡토로들도 작가님들도 이상할 정도로 피곤함을 느끼신다면 꼭 피검사를 해보시길 바라고 영양제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특히 칼마디 꼭 드세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입니다. 몸이 회복되면 마음도 회복되겠죠? 얼른 건강히 돌아와 출퇴근 때 즐겁게 여둘톡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비타민 D라고 하는 원인을 찾아서 아주 기뻐하고 계시는데 인체라는 게 그 딱 한 가지 원인으로
저하가 되는 것은 아니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복가치즘도 있고 작년에 수술도 받으셨고 암 수술도 받으셨고 올해 바로 일을 시작하셨고 등등 휴식하지 못하셨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으니까 맨 마지막에 얼른 건강이 돌아왔으면 한다라는 말씀에 당연히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비타민 D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휴식과 운동과 몸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칼마디 잘 챙겨 먹겠습니다. 호르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서 떠올랐는데 갱년기의 다양한 질환들도 여성들의 히스테리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호르몬 치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신체적인 변화들이 개선되면서 정신적으로도 편안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완벽한 원신이라는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런 관점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 아닐까 싶네요.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89화에서는 세대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톡토로 뒤에는 여둘톡이 있고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른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고맙습니다.